주말 좀 잘 보내셨어요? 오늘부터 통신. 통신. 영어로 뭐죠? 네. 통신.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네? 트랜스미션. 트랜스미션은 오히려 보내는 거. 네, 정보를 보내는 거라고 할 수 있고, 통신은 커뮤니케이션. 뭐 한국말로 하면 더 정확한 말이고 소통.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게 좀 더 나을까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통신을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통신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하기,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통신을 하는 건데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잖아요. 뭐가 필요하죠? 이름? 네? 이름? 자, 일단 제일 먼저 소리. 네? 제일 먼저 필요한 건 공기가 있어야 죠. 내 말이 전달될 수 있는 공기가 있어야지 내 말이 전달이 될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켜져 있어. 공기가 있어야지만 전달이 됩니다. 제 말이. 그리고 또 하나. 그다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의 약속. 나는 한국말을 쓸 거다. 언어. 언어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한국말로 여러분들한테 말을 할 거라는 약속이 있어요. 그렇죠? 약속. 그걸 좀 통신적인 언어로 바꾸자면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프로토콜이 맞아야지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서로 통신을 할 수 있는 이게 공기가 전달할 수 있는 전달 물질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서로의 약속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통신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통신을 하는 방법은 크게 우리가 지금 유선통신하고, 유선통신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선과 선이 연결이 되어 있고 통신하는 방법이에요. 유선통신은 우리가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거가 무선통신이 되겠죠? 선이 없으니까. 이 공기 중에 만약에 공기가 없다면 제 말이 여러분들한테 전달되지 않아요. 공기가 없다면. 그래갖고 우주 바깥으로 나가면 공기가 없기 때문에 말이 전달이 안 되지 않아요. 뭐 만약에 여기 산소가 있다고 치면 뭐 말은 할 수 있겠지만 공기가 없으면 여러분들하고 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공기는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 내가 말하는 걸 주파수로 바꿔서 내 귀에, 상대편 귀에 음악으로 올려서 그걸 다시 언어로 바꿔서 머릿속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 유선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선이 깔려져 있어요. 선이 깔려져 있어야 되고, 무선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기가 있어야겠죠. 공기가 있고, 어떻게든 주파수로 전달할 수 있는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제일 사람과 사람이 말하는 건 약속만 하면 돼요. 내가 한국어로 지금 말하는 거다. 너는 한국어로 알아들어라. 라는 말이 필요해요. 내가 영어로, 여러분하고 나하고 약속을 안 하고 내가 영어로 막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겠죠. 내가 한국어로 말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약속을 해놓고선 내가 이상한 언어를 쓴다면 여러분이 알아듣지 못하죠. 그런 거 똑같이 통신도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 상대방이 알아듣는 거. 그 언어로 해줘요. 서로 약속이 돼 있는 언어. 그 약속을 이제 기본적으로 프로토콜이라고 하고, 그 프로토콜을 이제 전 세계에서 규정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규정을 만드는 단체,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런 단체의 규정에 따라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유선통신하면 제일 먼저 쓰는 게 전화예요. 그리고 전화를 제일 먼저 쓰죠.
전화는 뭐 옛날에 어렸을 때 얘기했던 거 저번에 뭐 저번 주에 이렇게 컵 해갖고 C를 연결해갖고 뭐 테스트를 해보면 어떠냐 그런 것 같이 컵에 내가 전달되는 그 소리가 주파수로 변경이 돼서 그 선을 따라 주파수가 전달된 다음에 그다음에 컵으로 울려서 내 귀에 전달이 되는 그거 마찬가지로 전화는 선이 깔려져 있어요. 그래갖고 전화가 뭐 처음에 1800년대에 처음에 나왔는데 뭐 벨이 발명했다고 그러는데 벨이 발명한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먼저 발명을 했는데 벨이 특허를 먼저 신청을 했어요. 그 사람 발명한 사람이 거의 죽을 때쯤 돼갖고 이 사람 벨이 특허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갖고 벨이 특허를 신청해갖고 벨이 발명했다고 그러는데 벨이 발명한 건 아닙니다. 그래갖고 전화는 기본적으로 교환기라는 게 필요해요. 교환기가 뭐냐면 내가 선을 갖다가 1대1로 다 깔면 1대1로 그러면 나랑 안 매니저랑 전화를 깔면 직선으로 선을 연결해요. 나랑 또 박 매니저랑 또 통신을 하려면 선을 깔아야 돼요. 이런 선으로 계속 선을 깔아두면 나한테 너무 많은 선들이 오고 각자들마다 다 따로따로 선이 가겠죠. 그걸 줄이기 위해서 중간에 교환기라는 장비를 듭니다. 옛날에는 아날로그 사람이 직접 이 전화를 갖다가 교환을 해줬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전화 걸 때 교환이 따로 있어갖고 여기다 선만 하나 깔아놓으면 교환이 걸어서 이 사람하고 나 이 사람하고 통화하고 싶다 그러면 코드를 빼서 직접 꽂아갖고 선을 직접 연결해줬어요. 그런 교환기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옛날 뭐 일제시대 영화 보면 띡하는 거 있죠. 이게 뭐냐면 교환기를 부르는 소리예요. 교환원을 부르는 소리. 교환을 불러갖고 교환원을 받아갖고 얘기를 한 다음에 선 꽂아갖고 옮겨주죠. 이게 이제 점점 발전되면서 자동 교환기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알아서 바꿔주는 거죠. 알아서 바꿔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내가 이 사람하고 통화하고 싶다면 이 사람의 번호가 필요한 거죠. 그래갖고 전화번호라는 게 생기고 그리고 전화번호가 생기니까 이제 다이얼 방식 같은 양식으로 그 번호를 호출하게끔 되죠. 그리고 이 자동 교환기가 생기면서 교환기하고 이 전화기하고 항상 실시간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전화기를 보면 또 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뭐냐면 반송파라는 거거든요. 일정하게 파형이 항상 흐르고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다 내 목소리를 얹혀서 상대방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걸 반송파라고 그러죠. 그리고 뚝 소리가 안 나면 전화가 연결이 안 된 거였어요. 옛날에는. 이 반송 간단한 원리죠. 반송파는 항상 파형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다가 내 주파수를 플러스해서 보내면 반대쪽에서 기본 주파수를 빼면 똑같은 소리가 나온다. 그렇게 하고 통신을 전화를 썼었어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썼었는데 그게 이제 점점 발전해서 교환기가 아날로그 전화기는 두 선만 넣었고 전화기를 뚜 하는 걸로 그렇게 갔었는데 그 다음에 조금 지나고 나서 디지털 교환 방식으로 디지털 교환기가 나왔어요. 예전 회사에 보면 사무실에 키폰이라고 그렇게 조그맣게 박스가 있었어요. 여기다 우리 회사 전화기가 다 이쪽으로 연결돼갖고 외국에서 전화 오면 키폰이 알아서 분배해갖고 걸어 자리에다가 보내주고 그다음에 아니면 내부끼리도 전화 갖고 통신할 수 있게끔 키폰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아마 쓰지는 않을 거예요. 결국은 IP 폰으로 바뀌면서 안 쓰는데 그런 키폰이 디지털 장비로 있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조금 바뀌면서 이제 지금의 IP 폰으로 지금 현재 우리 회사에 있는 것들은 다 IP 폰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전화를 하는 거, 인터넷으로 전화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전부 다. 근데 인터넷 전화기는 보통 그냥 네트워크 라인이 있잖아요. 근데 수학 때 뜨면 뚜 하는 소리가 들려요. 뚜 하는 다음에 전화기를 부죠. 왜 뚜 하는 소리가 들릴까?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찾아봤어요? 왜 뚜 하는지? 왜 뚜 하냐면 사람이 습관. 전화기가
예전에 속도 아날로그 전화기에 전화를 해보니까 항상 뚜 소리가 났었다. 이게 그 다음에 계속 사람들이 전화기를 들 때마다 뚜 소리가 안 나면 이거 저는 먹통이네. 그럼 사람의 습관 때문에 일부러 뚜 하는 소리를 내보내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뚜 하는 소리 내주는 거거든요. 사람의 습관 때문에. 그리고 전화기 같은 경우는 전화기는 양방향 선이 두 선밖에 없어요. 전화기는 두 선밖에 없었더니 옛날 아날로그 전화기는 거기에 내 주파수를 실어서 보내는데 근데 이 똑같은 선으로 듣고 말하고 보내고 듣는 게 다 가능해요. 이런 걸 양방향 통신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단방향 통신이라는 건 무전기가 있겠죠. 내가 누르고 말하면 전달되고. 근데 어떻게 양방향 통신이 될까? 두 선만. 내가 말하는 게 상대방도 동시에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게 다 전달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말하는 거 내 귀에 안 들리면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귀가 안 들리시는 그 벙어리라고 그래요. 벙어리라고 그러죠. 제일 중요한 게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벙어리가. 내가 말을 못하는 게 아니고 귀가 안 들려서. 왜냐면 내가 말하는 게 내 귀에 안 들리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벙어리가 많습니다. 말을 못하는 게 아니고 귀가 안 들려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마치 전화기 같은 경우는 내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게 내 수화기로 들려요. 이게 같이 주파수가 같이 겹쳐서 간다는 거예요. 내 귀에 안 들리고 그래서 양방향 통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내가 말하는 게 상대편 귀에만 들리는 게 아니고 그 수화기를 통해서 내 귀에도 들린다. 그렇게 해서 양방향 통신을 합니다. 근데 무전기 같은 경우는 내가 눌러야지만 누른 사람만 말할 수 있는 기회라고 단방향 통신이라고 해요. 그래갖고 통신 언어로 쓰면 풀 두플렉스냐 하프 두플렉스냐 그리고 양방향 통신, 단방향 통신 이렇게 나뉩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통신을 쓰는 거는 무전기 거의 빼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아마 양방향 통신을 쓸 거예요. 그리고 일반 이제 통신은 그 다음에 이제 사람끼리 말하는 건 괜찮은데 기계들끼리 통신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기계들끼리 통신하는 건 선로가 깔려져 있거나 아니면 선로를 주파수를 바꿔주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컨버터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전화기를 이용해서 데이터 통신을 할 때는 가까운데 컴퓨터가 가까운데 장비는 실질적으로 선을 연결해서 썼어요. 선을 연결해서 직접적으로 선을 연결해서 통신을 했었습니다. 옛날 PC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금도 PC가 남아있지만 PC에 그 RS232라는 통신 포트가 존재하고 있어요. 항상 지금도 기본적으로 아마 RS232 포트는 있을 겁니다. 그 RS232 포트는 뭐냐면 RS232라는 통신 규격을 만들어 놓고 컴퓨터와 주변 기기, 컴퓨터 이외의 주변 기기들이 어떻게 통신을 한다는 규약을 딱 만들어 놨어요. 그게 이제 점점 발전하면서 RS232C에서 RS485로 가고 422로 가고 그 다음에 이더넷까지 지금 이더넷까지 그렇게 발전을 했고요. 무선통신은 주파수를 이용해요.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그 주파수보다 훨씬 더 높은 주파수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는 걸 무선 통신을 해요. 무선 통신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뭘까요? 우리가 쉽게 접하는 거. 지금은 핸드폰이겠지만 그 전까지는 라디오. FM도 주파수가 있고 AM도 주파수, AM, FM 이런 주파수. AM은 조금 더 주파수가 주파수 간격이 넓고 FM은 주파수가 고주파입니다. 짧아요. 고주파라는 건 저주파, 고주파인데 이 주파수에 1초 동안 이 주파수가 발생하는 게 적으면 적을수록 고주파예요. 넓으면 넓을수록 저주파.
저주파와 고주파의 특성을 보자면 저주파는 이런 벽 같은 걸 통과를 잘해요. 고주파는 이런 벽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을 잘 통과를 못합니다.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FM 그리고 주파수 같은 경우 보면 FM 주파수하고 AM 주파수를 사용하는 라디오 이렇게 송신 기지국들이 차이가 좀 있어요. AM 주파수보다는 FM이 훨씬 더 도달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벽 같은 데 있는데 잘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FM 주파수를 쓰는 그 기지국들이 훨씬 더 작게 있어요. 그리고 산 같은 데 잘 통과 못하고 그래서 많이 세워서 갖고 FM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이게 이제 FM 주파수까지 해갖고 이제 기존에 쓰다가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넘은 게 이제 통신에서 이제 핸드폰으로 많이 넘어왔죠. 핸드폰은 처음에는 이제 1세대 통신이라고 그래서 무선 주파수를 사용하는 1세대 통신이라고 해서 그 아날로그 방식으로 전화를 했어요. 옛날 카키폰 이렇게 하고 이따만한 핸드폰으로 쓰던 키폰이라는 게 있어요. 아날로그 방식으로 통신.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의 차이는 뭐냐면 아날로그는 그냥 파일을 아날로그 상태로 보내서 아날로그 상태로 듣는 거. 디지털은 1과 0 이렇게 된 거를 받아서 다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꾼 다음에 디지털을 전송하고 디지털을 다시 바꿔서 아날로그로 바꿉니다. 그래서 사람 목소리, 내 목소리하고 전화기를 통해서 지금 있는 전화기를 통해서 받는 음성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옛날에는 좀 심하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리는 목소리의 톤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약간 틀려집니다. 그게 이제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차이점이에요. 아날로그는 있는 그대로를 많이 반영하는 반면 디지털은 아무래도 그걸 좀 변형을 하기 때문에 전체 다 그대로 전달이 못합니다. 1세대는 아날로그 통신으로 하고 키폰을 하고 옛날 우리 처음에 나왔던 011, SK텔레콤, 그 다음에 신세계 이동통신 017 이래서 시작한 게 아날로그 통신의 시작입니다. 아날로그 통신을 하다가 이제 2세대로 넘어가면서 디지털 통신으로 바뀌어요. 디지털 통신으로 바뀌면서 우리나라가 통신 강국이 된 게 2세대부터 만든 게 우리나라는 CDMA 들어보셨어요? CDMA 코드 분할 다중 방식이래요. 저도 잘 모르는데 디지털로 바꾸면서 잘라서 내 아날로그는 내 말한 거 쭉 번역해갖고 쭉 보내거든요. 디지털은 순간순간 잘라갖고 코드로 딱 나눠서 내 한마디 말한 걸 나눠서 보내서 다시 그쪽에서 합쳐서 듣는 겁니다. 이게 디지털로 하면 코드 분할 다중 방식이라고 해갖고 CDMA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미국 그런 데서 그다음에 아시아 몇 개국 해갖고 CDMA를 썼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CDMA라는 그 장비 이런 프로토콜 말하자면 프로토콜은 먼저 만들어져 있었어요. 이걸 상용화한 게 우리나라예요. 이 CDMA 기술을 원천으로 갖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면 퀄컴이라는 회사예요. 퀄컴을 키운 건 우리나라가 키운 겁니다. CDMA 통신 칩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리고 CDMA 걔네들이 CDMA 원천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써서 망을 깐 거예요. 그래서 상용화를 시킨 거죠. 그리고 퀄컴을 키운 건 우리나라다. 그 다음에 유럽이나 그런 데는 GSM이라는 통신 방식을 썼습니다. 그리고 GSM 방식은 뭐냐면 우리 CDMA는 이게 비동기 방식이라고 해요. 동기 방식이랑 비동기 방식이 있는데 그건 뭐냐 차이냐면 내가 동기는 그러니까 그대와 나의 시간을 맞춘다는 얘기예요. 시간을 맞춰서 똑같은 거에서 지금서부터 시작한다 해갖고 주소를 보내면 아 여기서부터 시작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끔 비동기 방식을 해갖고 그대와 나의 동기가 안 맞은 상태에서도 데이터를 보낸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1에 한 비트를 보낼 때 한 비트의 이만큼의 크기 여기서부터 여기 시간까지 크기까지
미리 해서 보내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요만큼이 1비트라는 걸 알기 위해서 그런 것까지 다 보내는 게 비동기 방식이에요. 동기 방식은 뭐냐면 이 기본적으로 요거 1비트의 간격이 요만큼이다라는 걸 서로 약속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항상 맞추고 있어요. 항상 맞추고 있어요. 옛날 GSM 그 핸드폰을 보면 핸드폰이 주기적으로 불이 계속 들어와요. 주기적으로. 이게 뭐냐면 전 세계 GSM을 사용하는 컴퓨터들이 동기를 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외국 나갈 때 보면 핸드폰을 들고 유럽이나 GSM을 사용하는 나라에 가면 핸드폰을 바꿔서 갖고 나갔어요. 지금은 로밍이라는 걸 해서 나가는데 옛날에는 핸드폰을 아예 바꿔서 나갔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사용하고 다시. 그게 2세대 통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세대 통신으로 그 다음에 넘어오는데 3세대 통신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CDMA 2000이라는 거 썼고요. 그 다음에 유럽이나 거기서는 WCDMA라는 걸 썼습니다. 약간 자기네들끼리 발전시킨 거예요. 근데 우리도 CDMA 2000을 쓰다가 CDMA 2000이 우리나라에서 쓰다가 이제 사장돼 버렸습니다. 거의 지금은 안 쓰고요. 다시 다 WCDMA로 다 넘어가는 상태. 그래갖고 3세대, 2세대부터 디지털 통신인데 2세대부터 디지털 통신이고 3세대도 넘어오면서 디지털 통신으로 3세대도 디지털 통신으로 그래갖고 전 세계가 거의 하나의 통신 이제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WCDMA라는 한 가지 통신 방식으로 거의 통일되다시피 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핸드폰을 보시면 외국에 나갈 때 핸드폰을 바꾸지 않고 내 핸드폰을 그대로 들고 나갑니다. 그게 같은 통신 방식을 쓰기 때문에 같이 나가는 거예요. 2세대와 3세대의 차이점은 뭐냐면 통신 속도예요. 얼마나 더 빨라졌는지. 그래갖고 2세대까지는 거의 문자까지 전송을 하고 문자 이외에는 거의 동영상이라고 하는 전송할 수가 없었어요. 워낙 용량이 크니까. 3세대부터는 문자, 통신, 그 다음에 뭐 동영상까지 전달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LTE라는 서비스. 지금 뭐 아직 LTE 쓰시는 분 계시나요? 나만 있구나. 나는 아직 LTE를 있습니다. LTE 그래갖고 3.9세대라고 그러는데 LTE 롱텀 에볼루션의 약자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뜻이지? 롱텀 에볼루션? 긴 기간 동안 예? 진화를 했다. 아닌가요? 오랜 기간 사용한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해갖고 그냥 LTE라고 지은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이 1세대에서 2세대 올라가는 롱텀 에볼루션의 약자예요. LTE.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할 주파수 체계를 만들겠다, 프로토콜을 만들겠다 그래갖고 그냥 LTE라고 친 거예요. 예? 그리고 오래 못 쓴 거 아니에요? 아니죠. 자, LTE 지금 현재 5G나 네. 5G도 LTE 다른 상위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히 틀려지진 않았어요. LTE에서 가장 틀려진 건 뭐냐면 모든 디바이스들이 네트워크화가 됐다. 그래갖고 모든 디바이스들이 네트워크화가 됐다. LTE에서부터 VoIP는 뭐냐? IP에다가 내 보이스를 실어서 보낸다. 그래갖고 전부 다 네트워크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게 LTE입니다. 물론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주파수를 어떻게 쓸 것이냐, 주파수 뭐 대역대라든지 그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각 나라들마다 정해져 있는 환경에 따라 주파수를 쓰지만 LTE에서 가장 틀려진 건 이제 IP로 전부 다 통신이 바뀌었다. 네트워크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래갖고 핸드폰을 보면 전부 다 이 내 맥어드레스가 다 있어요. 핸드폰에 가면 맥어드레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3.9세대인데 이제 4.0으로 되었고 진정한 LTE 서비스가 나옵니다. 4G 서비스라고 했죠. 진정한 LTE예요. 그래서 LTE 어드밴스드라는 게 4세대 등등 도시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주파수 대역을 두
두 개를 묶어서 하나의 주파수 대역으로 사용하는 걸 LTE라고 합니다. 아니 LTE 어드밴스드라고 4세대 주파수는 보통 우리가 예전에 1세대, 2세대 CDMA 통신소일 때는 800MHz 대역을 썼었어요. 800MHz 대역을 썼었는데 대역 하나를 써갖고 여기에 다 사람들이 여기로 다 통신을 했었어요. 그래도 그러고 보니까 이제 주파수가 너무 꽉 차잖아요. 그래갖고 주파수 대역을 하나 더 높여갖고 저 위에다가 하나 더 만들었어요. 만들어갖고 여기를 사용해라. 그게 PCS라는 016, 018, 019 나왔던 그 PCS 서비스가 2.8인가 2.3인가 그 기가대를 썼었어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점점 이제 계속 변하면서 LTE 서비스는 800메가하고 2.4 기가헤르츠가 예를 들어서 2.4 기가헤르츠가 차이가 많잖아요. 요거를 두 개를 묶어서 하나의 대역대 같이 사용하는 게 LTE 어드밴스. 그래갖고 4세대 이동통신. 5세대 이동통신은 뭐냐? 그냥 주파수 대역을 더 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주파수 대역이 묶을 수 있는 대역이 넓으면 넓을수록 속도가 빨라집니다. 속도가 빨라져서 그래갖고 지금은 다운로드 500메가, 1기가 500메가 정도 되죠. 다운로드 500메가, 업로드 다운로드 500메가 정도 쓰는 게 LTE 그 5G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5세대라고 나누는 거고 6세대도 이제 조만간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뭐냐면 더 많이 묶는다는 거예요. 주파수 대역을 나누는 걸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게 이제 이동통신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편찬한 저거예요. 기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우리가 또 많이 쓰는 그 무선 통신으로 쓰는 게 이제 컴퓨터하고 가까이 있는 블루투스로 많이 쓰는 게 그 블루투스 주변 기기들을 많이 쓰는 게 블루투스라는 장비가 있고요. 블루투스라는 통신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무선 리모컨을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무선 리모컨을 IR 방식으로 하고 아주 간단한 장비들, 거리가 짧거나 IR 방식으로 쓰는 무선 그거는 적외선 방식이에요. IR 방식이래요. 주파수로 하는데 적외선 주파수를 이용해서 채널을 바꾸는 TV 리모컨 같은 경우도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것들이 이제 컴퓨터 마우스나 키보드를 쓰는 블루투스.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와이파이도 많이 쓰고. 와이파이 중계기가 있어야지만 쓰는 건 아니에요. 얘도 와이파이가 돼서 제 핸드폰하고 얘하고 연결시키면 같이 통신을 합니다. 그리고 와이파이도 보통 한 10m 정도, 10m 정도를 좀 맥시멈으로 보고 있어요. 블루투스도 10m 정도로 보고 있고, IR은 한 2m, 3m 그 정도 선에서 통신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요새 많이 쓰는 NFC도 이제 무선 통신 방식으로 많이 쓰죠. 여기 대략적인 이제 무선 통신 사용하는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나 서로 인증을 해갖고 쓰게끔 돼요. 무선 리모컨이나 그런 것들은 서로 인증하는 경우인데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나 NFC나 그런 것들은 서로 양쪽이 서로 인증을 해서 맞으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가까이 있으면 계속 접속됐다가 멀리 떨어지면 끊어졌다가 그런 걸 서로 처음에 인증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어요? 다른 거? 네, 이제 좀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서부터 이제 컴퓨터와 주변 기기들과 컴퓨터와 컴퓨터 기기들은 어떻게 통신을 할 것이냐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에 예전에 통신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선이 다 깔려져 있는 게 전화선이 이미 깔려져 있었어요. 집집마다 전화선이 깔려 있으니까 이걸로 통신을 하면 전화선으로 통신을 하면 되겠다라고 PC에 시리얼 통신이라는 RS232 포트라는 게 있었어요. 시리얼 통신하고 패러럴 통신이 있는데 시리얼 통신은 뭐냐면 한 칸 한 칸씩 보낸다는 거예요. 차례차례 한 칸 한 칸씩. 그러니까 1 보내고 두 번째 보내고 세 번째 보내고. 그리고 패러럴 통신은 병렬 통신이라고 한꺼번에 내가 만약에 컴퓨터는 0하고 1밖에 모릅니다. 0하고 1밖에 모르면 내가 어떠한 1이라는 숫자를 보내려면 어떻게 보내냐면 이걸 8비트로 해서 보내야 돼요. 8비트로 해갖고 이거를 1이라는 숫자를 만들어서 만약에 10이라는 것도 8비트로 해갖고 10이라는 숫자를 한 번에 보냅니다. 이걸 갖다가 한꺼번에 8비트를 한꺼번에 보내는 게 패러럴 통신이고 그 다음에 이걸 거꾸로 해갖고 한 비트 보내고 또 한 비트 보내고 해갖고 받는 사람이 8개를 다 받아가지고 이게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건 시리얼 통신이에요. 왜 패러럴 통신과 시리얼 통신으로 나눴을까요? 한 비트를 보내는데 시리얼 통신은 한 선만 있으면 돼요. 한 선만 있어 보낼 수 있다. 근데 패러럴 통신은 내가 한 번에 8글자를 한 번에 보내야 되니까 선이 8가닥이 필요합니다. 그 선의 가격 때문에 그리고 속도. 그리고 예전에 패러럴 통신을 많이 썼던 컴퓨터 주변 장비는 뭐가 있었냐면 프린터가 있었어요. 프린터를 패러럴 포트로 썼었어요. 패러럴 포트 이따만한 그 25핀짜리 예전에 포트 25핀짜리 잭이 있었거든요. 거기다 컴퓨터를 직접 프린터를 연결했었어요. 왜 프린터를 왜 그렇게 썼냐면 용량이 대단히 용량이 가야 되기 때문에 패러럴 통신을 썼습니다. 시리얼 통신을 써서 그 다음에 이제 시리얼 통신은 여기 하나씩 하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내가 1이라는 숫자를 보내기 위해서 8비트를 보내야 되는데 하나씩 보내갖고 반대편에서 8비트를 받아서 그걸 갖다가 어떤 숫자인지 알고 왜 8비트라는 거냐면 진짜 CPU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 제일 많이 만든 게 8비트짜리 CPU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컴퓨터가 8비트 CPU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16비트, 32비트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64비트. 그게 뭐냐면 한 번에 컴퓨터가 한 명령에서 보낼 수 있는 데이터가 8비트냐 그런 것들을 따라 지금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아마 대부분의 컴퓨터들이 64비트 거예요. 한 번의 데이터가 64비트가 나가. 좀 이제 속도가 빨라졌으니까 1이라는 숫자를 보내는데도 64비트가 한꺼번에 가는 데이터가 한꺼번에 나가. 여기서 이제 서로들의 약속이 이제 규약이라든지 약속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1이라는 숫자를 보내는데 1을 갖다가 0001로 할 것이냐 0001로 하면 1만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언어를 갖다가 이 8비트 안에다가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갖고 처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스키 코드라는 게 나옵니다. 아스키 코드라는 뭐냐면 요거 하나마다 언어마다 8비트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의 그 값을 미리 지정해 놓은 거예요. 그 코드 값이 이미 지정해 놓은 거죠. 그리고 31H H라는 건 이제 8비트의 숫자인데 31H면 1이다 라는 거 서로 약속을 해놨어요. 비트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요. 비트라는 말은 들어보시죠? 1비트, 2비트, 3비트. 비트가 8개만 나오면 1바이트입니다. 1비트가 8개 오면 1바이트. 그 다음에 바이트 단위겠지? 그 다음에 이제 킬로바이트 뭐 이렇게 나오고 바이트 단위가 최소 예전에는 글자를 표현하는 단위였어요. 그러니까
1바이트가 8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바이트가 한 글자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입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이런 코드표에 보면 아까 같은 아스키 코드가 8바이트, 1바이트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들을 다 약속을 해놨어요. A면 무슨 글자, A면 뭐, B면 뭐, C면 뭐, 영어로 옛날엔 영어로 다 썼으니까. 그리고 숫자 이름 3일에 3일. 그래갖고 지금 제가 이렇게 3일 읽는 건 앞에 4개, 뒤에 4개씩 따로따로 읽는 거예요. 3, 1 이렇게 하고 이건 숫자 1이다. 이런 식으로 3위는 숫자 1이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한 바이트로 모든 영어나 그런 것들을 다 이미 아스키 코드 체계로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거 단위로 통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컴퓨터와 주변 기기의 통신은 이런 방식으로 다 코드 체계로 통신을 하게끔 돼 있어요. 컴퓨터와 이제 멀리 있는 장비들을 직접적인 가까이 있는 장비들은 이렇게 패러럴 통신이나 패러럴 통신을 통해서 프린트 포트로 사용하고 통신을 하거나 아니면 가까운 그 232 통신, 시리얼 통신을 할 수 있는 포트로 통신을 하거나 가끔 이제 시리얼 통신은 RS232C라는 규격으로 통신을 합니다. RS232C라는 건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외국에서 딱 규정이 돼 있어요. RS232C를 어떻게 사용한다라는 게 규정이 딱 됐어요. RS232C를 처음 만든 건 그 모뎀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뭐 PC 그 옛날 뭐 영화 접속 같은 데 보면 이제 나오는 게 컴퓨터랑 인터넷을 접속하기 위해서 조그만 옆에 모뎀이라는 전화선을 사용해서 쓸 수 있는 모뎀이라는 게 있어요. 그 모뎀과 시리얼 통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약속을 하는 게 RS232C입니다. RS232C는 기본적으로 9핀 잭을 사용하거든요. 9핀 잭을 사용하는데 이게 보신 분들이 거의 컴퓨터 요새는 안 나오니까 9핀짜리 이렇게 뒤에 보면 모니터 같은 잭에 여기 4개, 5개 이렇게 9핀짜리 잭이 있어요. 9핀짜리 잭. 이게 RS232 포트입니다. RS232 포트를 갖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인터럽트 번호는 03F8이다. 이런 것도 옛날에는 막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232 포트를 이용해서 이 포트가 이게 2번이 RX고 3번이 TX고 5번이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 5번이 그라운드고 이렇게 요 세 선으로 통신을 합니다. 나머지 핀들도 다 기능이 있어요. 기능이 있는데 보통 RS232C는 플러스 마이너스 12V를 씁니다. 12V를 써요. 플러스 마이너스 12V 전압의 차이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는 겁니다. 전압의 차이. 그러니까 내 그라운드와 RX선이 얼마큼 뛰었는지 12V를 얼마큼 유지했는지 12V를 얼마큼 유지했는지 이런 식으로 통신을 해요. 이런 식으로 통신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렇게 변했으니까 1이다. 만약에 여기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0이다. 이런 식으로 통신을 하게끔 돼 있어요. 약속이 이미 돼 있어요. 그래서 핀 사양에 이게 RX는 내가 받는 선이고 TX는 내가 보내는 선입니다. 그래갖고 이건 완벽한 이중 통신이 돼 있어요. 보내고 받고 할 수 있는 그라운드와 RX와 TX의 전압 차이로. 그다음에 나머지 핀들은 뭐 하냐면 예를 들어서 사람은 내가 말을 할게 아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컴퓨터와 내 주변자는 내가 컴퓨터가 어떤 명령을 보낸다, 어떤 데이터를 보낸다라는 걸 어떻게 알려줄까요? 주변자들한테. 그냥 무조건 말하면 얘가 무조건 알아듣는 걸 알잖아요. 내가 말을 해야 된다.
이런 핀 사양에다가 핀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기능이 되거든요. 다 기억이 안 나는 DSR, 뭐 DTD 뭐 이런 핀들을 사용했었어요. 그리고 뭐냐면 나 너한테 데이터 보낼 거야. 그래갖고 어떤 핀 하나를 하이로 딱 올립니다. 그러면 상대편에서 봤을 때 아, 나 받을 준비 됐어. 그러면 또 핀 하나를 이 상대편에서 올려줘요. 그래? 그럼 나 지금 데이터 보낼게. 그리고 데이터를 보내. 이렇게 약속을 미리 해놓은 거예요. 근데 내가 데이터를 보낼 준비가 됐는데 얘가 받을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컴퓨터는 쉬고요. 요렇게 시리얼 통신을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1대1 통신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상대편하고 나하고 1대1 통신밖에 못해요. 왜냐면 제가 받을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체크하고 받을 준비가 됐으면 데이터 보내고 받을지 안 되면 안 보내고 이런 식으로 1대1 통신을 하게 됐어요. 이 1대1 통신은 이제 이렇게 통신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검증하는 거예요. 어떻게 검증을 할 것이냐. 내가 진짜 8비트로 1이라는 숫자를 보냈는데 얘가 1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선로 중에 어디서 뭐가 이상이 생겼을지 모르잖아요. 정확히 해갖고 오류 검증을 해야 돼요. 요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페르트비트라는 게 나와요. 페르트비트가 나오면 아 내가 1이라는 숫자를 보냈는데 8비트만 싹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8비트만 보내서는 얘가 정확하게 8비트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얘가 8비트를 보냈는데 중간에 뭐 선로가 이상이 돼갖고 이상한 8비트가 갔어. 근데 제가 이상한 8비트를 그냥 아 나한테 정상적으로 보낸 8비트구나 라고 알아둘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의 비트를 더 얹어갖고 아 내가 지금 8비트를 보냈는데 여기서 1이라는 숫자가 이 안에 4개가 있을 거야. 4개가 있을 거야. 라고 숫자 하나를 또 보내요. 체크스문도 있지만 이렇게 내가 1이라는 숫자가 4개가 있을 거야. 그리고 1을 더 4개가 있으면 1을 보내고 3개가 있으면 0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해요. 뭐 페르트비트라고. 페르트비트는 뭐 2분 페르트하고 5분 페르트가 있어요. 뭐냐면 얘가 짝수였을 때 내가 1을 보낼 거다. 미리 약속을 해놓는 거죠. 그리고 호수였을 때는 0을 보낸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면 내가 8비트를 보내는데 데이터가 더 늘어나겠죠. 더 많은 데이터가 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가 점점 늘어나요. 시리얼 통신을 하게 해서. 그리고 요거의 약점은 RS232C의 약점은 뭐냐면 이렇게 내가 그라운드와 전압으로 데이터를 보내기 때문에 선이 멀어지거나 그러면 전압이 다운이 생깁니다. 서로의 저항이 생기거나 하면 전압이 떨어져요. 그래갖고 데이터가 끝까지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리가 짧아요. 거리가 15m. 물론 좋은 케이블이면 30m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RS232C의 보통 통신 거리는 15m다. 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게 RS232. 지금 우리 컨트롤러나 그런 경우 RS232를 쓰는 컨트롤러가 현재는 없죠. 옛날 그 저기 뭐지 3300 그 X 시리즈 전 시리얼 2까지는 아마 시리얼 통신을 하는 저게 있었을 거예요. 이 시리얼 통신을 바탕으로 합니다. RS232C에서 이제 변형이 된 게 RS485 422이라는 게 먼저 나왔죠. RS232C를 쓰면 이렇게 선 9가닥이 다 갔어야 됐어. 그래갖고 모뎀하고 주변 기기하고 9개의 선이 다 가서 통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점점 이제 기계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기들끼리 통신을 하는데 이제 메모리들이 서로 주변 장비들이 메모리들입니다. 내가 데이터를 보내면 얘가 받든지 못 받든지 지가 갖고 있을 거야. 받아서 처리를 쌓아놔서 나중에 처리를 할 수 있게끔. 그래갖고 요런 이제 RxTX 그라운드만 쓰고 나머지 놈들은 다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래갖고 보통 이렇게 점프를 시켜버리죠. 점프를 시켜갖고 아 내가 너 살아있니? 왜? 제일 중요한 게 너 살아있니? 데이터 받을 준비 됐니?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처럼 그냥 점프 시켜갖고
내가 살아있니 물어볼 때 바로 살겠다고 답이 오는 거예요. 점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왜냐하면 주변 장비들이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RS-232C 대용으로 나온 게 그 다음에 나온 게 RS 8호가 아니고 422이에요. 요거는 외선을 사용합니다. 이게 지금 RS-232C는 요거 세 선만 쓰면 되는데 RS-422는 TX 플러스 TX 마이너스 RX 플러스 RX 마이너스 이렇게 네 선만 사용합니다. 요거는 어떻게 통신을 하냐면 그라운드가 없어요. GND는 있으면 연결해 주시면 되고 그라운드가 없어도 통신을 합니다. 요거는 이 두 선의 전압 차이로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이 길거나 외부의 노이즈가 타도 플러스만 받는 게 아니고 같은 마이너스도 외부의 노이즈를 같이 받거든요. 같이 받기 때문에 같이 흔들린다는 거죠. 그리고 요 두 사이의 전압 차이로 통신한다는 거. 그래서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거리가 232C의 단점이 15m인데 얘는 1.2km까지 통신을 할 수 있게끔 합니다. 변경을 해서 컨버터를 사용하면 RS-232 포트를 RS-422 포트 컨버팅을 하면 거리가 멀어져요. 그리고 선도 4선만 쓰면 됩니다. 이렇게 나는 건 완벽하게 쌍방향 통신을 합니다. 내가 데이터를 줄 때 데이터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게 쌍방향 통신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린 지금 쌍방향 통신을 하고 있지만 내가 말할 때 상대편이 말하는 거 바로 들리지만 컴퓨터 같은 경우는 쌍방향 통신이 별로 필요치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데이터를 주고 그 데이터를 받았는지 확인이 들어와야지. 아니면 내가 데이터를 보내고 어떤 일을 시키고 그거의 피드백을 받아서 보통 컴퓨터들은 동시에 주고받을 일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TX, RX를 하나로 묶자. 이렇게 TX 끼리 묶고 마이너스 끼리 묶어서 데이터를 한성적으로 이게 RS485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통신 컨트롤러하고 리더보드들이 쓰는 게 RS485 방식. 그리고 422를 TX는 TX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묶어서 데이터를 보낼 때는 보내고 받을 때는 받기만 해요. 이렇게 하고 이걸 갖다가 이제 반이중 방식이라고 하죠. 내가 데이터를 보내고 보낸 걸 상대편이 받으면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리는 거. 이런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RS-422까지는 원래는 1대1 방식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왜냐면 RS-485는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제가 데이터를 줄 때 이 한 손에 여러 가지 장비들을 만들어 놓고 어드레스를 부여하면 내가 1번한테 통신할 때 데이터 주고 1번이 그 데이터에 대한 답을 줄 때 1번하고 통신하고 또 2번하고 통신하고 한 손으로 통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멀티드롭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호스트 PC와 장비들을 이렇게 어드레스가 있으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하고 통신을 RS485로 통신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호스트가 1번하고 통신하고 있을 때는 2, 3, 4번이 10이다. 쉬고 있다가 그래서 중요한 건 호스트가 내가 통신하고 싶은 장비를 먼저 지목을 해서 통신을 시작하는 거예요. 1번,
너 뭐해? 2번 1번 뭐해? 할 때는 1번만 답하다가 1번하고 통신하고 싶어. 1번만 답하다가 이제 너무 끊고 2번하고 할게. 2번 통신하고 이렇게 한 라인으로 통신하는 게 RS 사고로 방식. 그리고 보통 이거 따로 방식을 하고 버스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버스 방식이냐면 이걸 갖다 길이라고 보자면 이 길을 갖다가 내가 버스를 타듯이 갈아타고 공용된 길을 통신 공용된 길을 갈아타고 다닐 수 있다고 해요. 버스 방식. 그리고 1대 다통신을 할 때 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항상 RS 사고로 방식은 첫 번째 거의 통신을 거쳐서 두 번째 거로 가고 세 번째는 차례차례 넘어가요. 그리고 마지막 장비에다가 내가 마지막 장비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왜 알려줘야 되냐면 내가 통신을 시작하잖아요. 통신을 시작하면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라인상에 계속 내가 통신하고 있다는 게 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것들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네, 맞다 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엔드 오브 라인이라고 보통 이유를 핀 꽂죠. 그 핀을 꽂는 이유가 그거예요. 물론 처음 장비에서도 필요하겠죠. 처음도 마지막에. 이게 하드웨어적으로 보자면 어차피 사판 통신이라는 게 두 개의 전압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전압이 내가 전압을 실어서 데이터를 보내면 어디선가 답이 없으면 얘가 계속 통신 라인이 살아있어요. 그 데이터 값이 계속 살아있으니까 어디선가 엔드로그널을 해갖고 이걸 해소시켜주는 거. 이걸 해소시켜주지 않으면 이 통신 라인에 살아있더라고 에코가 온다고 해요. 내가 보낸 것이 나한테 그대로 들어가. 그리고 에코가 와갖고 통신에 좀 불량이 생기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항상 이 엔드 오브 라인은 꼭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어드레스랑은 상관없어요. 항상 제 첫 단과 선의 제일 끝단이에요. 끝단에 항상 해줘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통신 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1.2km입니다. 요 사이가 1.2km가 아니고요. 하나의 통신 라인에서 보자면 여기까지가 통신 라인에서 1.2km가 돼요. 맥시멈.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또 사고 포트가 하나 더 있다면 여기가 또 1.2km가 가겠죠. 이런 식으로 가겠죠. 포트로 나누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끼었다고 해서 여기 사이가 1.2km가 되는 거 아니고 통신 라인 한 라인으로 1.2km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제 RS232C와 RS490의 차이는 그거예요. 라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통신 거리가 멀어진다. 그리고 RS480을 사용하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금 많이 쓰는 게 뭐가 있죠? 맨날 그 핫한 OSTP가 이 RS485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카드 리더 거리가 1.2km까지 가능한 거예요. 똑같은 드라이버를 사용합니다. 똑같은 하드웨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저번에 그 권영수 기사가 얘기했는데 왜 이 디바이스가 서로 두 개밖에 안 되냐 라는 얘기를 해요. 서로 두 개로 정해진 거 아니냐 그랬는데 서로 두 개로 정해지진 않았어요. 이 맨 마지막에 라인의 저항이 어느 값이냐에 따라 서로 두 개 64개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거 정해지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궁금하신 거? 옛날에 PC가 있으면 옛날에는 그 전화선을 이용할 때 PSTN망이라고 합니다. 전화 라인 망 자체를 PSTN이라는 망을 사용하고 여기다가 모뎀이라는 걸 썼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RS232로 연결해갖고 인터넷에 접속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PC에서 전화를 해갖고 뭐 하이텔이나 우리 옛날에 하이텔이나 천리안으로 전화를 해갖고 PC 통신에 접속을 했어요.
PSTN망을 갖고 공중회선망, 그러니까 우리 전화 라인을 갖다 PSTN망이라고 했었어요. 요 모뎀은 뭐냐면 모뎀은 역할이 뭐냐면 전화망 이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를 전화망으로 실어서 보낼 수 있게끔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의 약자예요. 변복족이라고 합니다. 변복족이 주파수를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는 게 모뎀이 하는 역할이에요. 전화를 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PST하고 데이터를 보내서 하고 예전에는 이렇게 하고 지금 전화기를 썼던 집집마다 전화기를 썼던 이 라인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 모뎀을 쓰다가 이제 점점점 데이터 양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 전화 라인을 그대로 사용하는 장비들이 나왔어요. 나온 게 뭐냐면 ADSL, VDSL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모뎀이라는 게 있어요. VDSL, ADSL. 이건 뭐냐면 이 전화 라인에다가 모뎀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다 보니까 속도가 너무 적어진 거죠. 속도가 너무 낮은 거예요. 이 속도를 키우기 위해서 이런 모뎀들이 우리나라에서 참 많이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면 일반 전화선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전화선을 이용해서 속도를 키우는 장비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도 그래갖고 아직까지 이런 장비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존 건물에 기존 건물에 여기 공간이 있고 여기에 초소가 같은 게 있는데 옛날에는 여기에 전화선이 깔려져 있다. 근데 이걸 갖다 네트워크로 묶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양쪽에다가 ADSL 장비를 두 개를 놓으면 네트워크로 바꿔줘요. 이 두 선으로만 네트워크로 바꿔줘요. 이런 모뎀들이 아직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걸 사용해서 이제 선 까는 것보다 이렇게 지금 PSTN망은 거의 지금 집집마다 없어지고 다 이제 네트워크가 다 들어와 있을 거예요. 지금 공사들이 대부분 해갖고 네트워크망들이 다 UTP 케이블들이 다 들어와갖고 IP 통신을 하게끔 돼 있죠. 궁금하실 거 읽어보셨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궁금하신 거 있어요? 네, 옛날에 RS232C 우리가 한참 있었을 때는 회사에 인터넷이 막 없을 때 전화 모뎀으로 막 통신했을 때 RS232C 갖고 4시간을 떠든 적이 있어요. 행복한 적이 있어요. 친구들. 그게 왜냐면 옛날에 RS232C가 아주 기본이었거든요. 아주 기본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사장되시했으니까 잘 안 쓰니까 이렇게 되고 원래 RS232C 갖고 막 4시간 동안 교육하고 그랬어. 여기 지금 꼭 RS485 통신 방식에 대해서 여기 버스 방식이다. 그리고 보통 이게 좀 지나면 이걸로 좀 발전돼 갖고 네트워크로 넘어가면 이제 네트워크는 조금 얘랑은 틀린 방식이에요. 더미하고 똑같은 방식. 네트워크는 뭐라 그럴까? 네트워크는 좀 얘랑 비슷하긴 하지만 같은 버스 방식이랑은 똑같아요. 네트워크는 말 그대로 망 하나 있으면 내가 여기다가 다 연결해갖고 쓰는 거. 버스 방식이라는 거고 네트워크에는 아주 재밌는 그 쥐약이 하나 있어요. 네트워크는 이것만 이해하면 끝난다. CDMA, 컬리전 디텍션, 컬리전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요것만 이해하면 네트워크는 끝난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냥 여담으로 네트워크는 어떻게 통신? 네트워크는 실제로 선 하나 쭉 깔아갖고 이렇게 따서 쓰는 거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네트워크는 내가 호스트가 없잖아. 얘는 사파로는 호스트가 있어서 내가 다 통신을 제어를 하거든요. 근데 네트워크는 이렇게 연결을 하고 다 전부 다 자기가 호스트들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다 자기가 먼저 얘기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만약에 네트워크라고 얘기해 주시면 이렇게 아래 사파로는 호스트와 그다음에 서브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네트워크는 지가 다 물린 장비들이 다 지가 다 호스트예요. 지가 다 호스트거든요. 내가 뭐 얘기하고 싶어? 그럼 얘기해. 그게 이더넷 방식, 이더넷 방식인데 네트워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있어요. 토크닝하고 이더넷 방식이 있는데 토크닝은 쉽게 말해서 토큰을 갖고 있는 사람만 통신하고 망을 깔아놓고 토큰을 갖고 있는 사람만 토큰이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고 내가 토큰을 갖고 있는 사람만 이 망에다가 접속을 해갖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토크닝 방식이에요. 지금은 안 쓰고 있어요. 지금은 없고 지금 다 이더넷 방식인데 이더넷 방식은 말 그대로 선이 있으면 여기다가 다들 호스트라 내가 얘기하고 싶어. 손 들고 얘기해요. 근데 라인은 하나야. 내가 여기다가 어떠한 데이터를 뿌려준다는 건 여기다가 내가 이 라인을 잡고 여기다가 전화부 실어서 보낸다는 거거든요. 여기 잡히면 이 사람은 통신을 못 하잖아요. 근데 얘도 호스트고 나도 호스트야. 그러면 어떻게 이걸 분배를 할까? 이게 이더넷 방식입니다. 어떻게 분배를 하느냐. 그게 이더넷 방식이라고 어떻게 분배를 하냐면 내가 얘기를 해. 그럼 망이 사용되고 있는지 안 했는지 감시를 하는 거예요. 아, 망이 사용되고 있구나. 그럼 기다려. 망이 사용을 안 하고 있다? 그럼 데이터를 던져. 망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그럼 알아서 가니까. 알아서 받을 놈은 받고 하는 거니까 아, 망이 사용되겠구나. 그러면 데이터를 안 던지고 기다려. 그 다음에 망이 안 사용되고 있으면 데이터를 던져. 근데 이 시간을 어떻게 컨트롤할까? 내가 던졌다가 계속 모니터링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람이면 그냥 말 소리 안 들리면 바로 데이터를 넣는다고 해요. 할 텐데 기계니까 어떻게 하냐면 허브에다가 딱 네트워크가 딱 꽂아주는 순간 랜 카튼들마다 그 간격을 정해줍니다. 그리고 망이 뭐 쓰고 있다면 내가 몇 초간 기다려라. 예를 들어서 몇 초간 기다렸다가 데이터를 던져. 이렇게. 그게 이더넷 방식이에요. 그리고 컬리전 디텍션, 컬리전 매니지먼트 시스템. 컬리전이라는 게 충돌이에요. 라인에서 충돌 나는 걸 모니터링 하다가 던진다. 그리고 각자의 시간마다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그 장비들이 각자 기다리는 시간들이 틀려서 그렇게 매니지먼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약점이 있겠죠. 왜냐면 여기에 물리는 장비들이 많아지면 계속 라인에 누군가 계속 던질 거예요. 그러면 속도가 느려지게 돼요. 데이터가 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올 게 서브넷 마스크로 해갖고 나눈다. 이렇게 네트워크는 이렇게 발전을 했어요. 이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네트워크. RS4프로는 꼭 이렇게 끝에 하고 저거하고 이런 식으로 라인을 구성해야 된다. 항상 들어와고 끝점에서 다시 나가야 된다. 중간에서 이렇게 라인 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스타 방식, 이걸 스타 멀티드롭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스타 방식으로 사용해서도 안 돼요. 질문 받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알고 싶으신 거. 없을까요? 지금 없으세요? 황 팀장님 질문 없으세요? 네. 김현 팀장님
안명민 질문 없어요? 네. 질문 있는 사람? 박진우 있습니다. 없어요? 네. 김은진 네? 민지는 없었고 맨날 없다니까. 안명민 없습니다. 없어요? 오늘은 없답니다. 너무 어렵죠. 통신을 안 배운 사람한테는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점 많은 데이터, 점점점 빠른 거를 찾다 보니까 그만큼 기술이 발전했다는 거, 그거를 설명해 주신 거니까요.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별천사예요. 지금은 저거 몰라도 돼요. 지금 네트워크 하나만 알면 뭐 다 되지. 그러면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